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첼시가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1차전 0대1 패배를 뒤집고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첼시는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끔찍했던 2023년 부진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첼시는 리즈전에 경미한 부상으로 결장했던 리스 제임스가 복귀하면서 선발 출전했고요. 대신 이제 리즈전에 그 제임스 대신에 나왔던 로프터스 치크가 벤치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즈전에는 바디아실이 선발 출전했는데 바디아실은 현재 그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쿠쿠렐라가 바디아실 대신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마운트는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1차전에서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카드 누적 징계로 결정을 했고요. 티아고 실바와 캉테, 아스필리쿠에타 등은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플리식만 부상에서 복귀해서 벤치에 대기한 상태였죠. 도르트문트는 지난 주말 그 라이프치히전에 로테이션 차원에서 휴식을 취한 게레이루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게레이루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했었던 리에르소는 지난 첼시전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카드 누적 징계로 결장을 한 상태였죠. 그리고 주전 골키퍼 코벨이 경미한 부상으로 2경기 연속 벤치에서 대기한 가운데 무코코 아데에미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격 쪽 전력 누수가 큰 편에 해당했습니다. 코벨 골키퍼 대신에는 마이어가 이제 골문을 지켰고요. 첼시는 지난 주말 리즈전에 3-4-2-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6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인지 도르트문트전에 동일한 포메이션을 가동한 첼시였습니다. 도르트문트는 2023년 전승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발판이 된 4-1-4-1 포메이션을 유지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 2023년 전승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율리안 브란트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이로 인해 브란트가 빠지면서 레이나가 교체 투입되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첼시가 초반 공세를 가져갔습니다. 6분경에 스털링의 전진 패스를 펠릭스가 받아서 드리블 돌파로 줄레를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이를 그 각도를 좁히고 나온 마이어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안면으로 방어해냈습니다. 이어서 8분경에는 펠릭스가 로빙 패스를 넘겨준 거를 하베르츠가 받아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 과정에서 살짝 밀리면서 무게중심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그 골대를 살짝 빗나가는 아쉬움이 있었죠. 가장 위협적인 슈팅을 먼저 시도한 건 도르트문트였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그 17분경에 레이나가 파울을 얻어낸 상태에서 주장인 로이스가 수비벽을 넘어가서 뚝 떨어지는 드롭성 프리킥을 가져갔는데 이를 케파 골키퍼가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 골을 막아낸 선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다시 이제 그 첼시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베르츠가 터치라인에서 볼을 끌다가 백패스를 내준 거를 제임스가 패스를 내줬고 엔소의 전진 패스가 엠레찬 맞고 튕겨져 나온 거를 하베르츠가 지체 없이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제임스가 이제 크로스를 올린 걸 볼프가 걷어냈는데요. 이를 하베르츠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간 게 아쉽게도 골대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그 33분경에는 제임스가 그 길게 크로스를 넘겨줬고 7L의 땅볼 크로스를 줄레가 걷어낸다는 게 위로 뜬 상태에서요. 엠레찬이 헤딩으로 걷어낸 걸 코바치치가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는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38분경에는 펠릭스가 로빙 패스를 넘겨줬고 이를 이제 수비 뒷공간에 파고든 스털링이 받아서는 그대로 이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마이어 골키퍼가 선방을 한 거를 뒤에서 이제 쫓아오고 있었던 하베르츠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골대를 맞고 이제 골 안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 비디오 판독 결과 스털링이 이제 옵사이드에 위치해 있었던 게 드러나면서 취소되고 말았죠. 하지만 5분 뒤에 마침내 그 첼시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7L의 크로스가 그 수비 커버로 들어온 줄레 발 맞고 굴절되어서 뒤로 흐른 걸 스털링이 왼발 논스톱 슈팅 가져간다는 게 이게 헛발질이 됐거든요. 하지만은 스털링이 재차 이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르트문트 수비들이 빨리 붙어주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었죠. 스털링이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붙었으면은 막을 수 있었
났거든요. 이대로 이제 전반전은 첼시가 1대0으로 리드 잡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록면에서 첼시가 우세했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점유율에서는 도르트문트가 56대44로 크게 앞서긴 했지만요. 슈팅 숫자에서 11대2로 첼시가 압도를 했고요. 5배 이상 더 많았죠. 거기다 기대 득점도 첼시가 1.2골, 반면 도르트문트는 0.1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첼시가 한 골 넣을 만했고 거기서 이제 한 골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후반 초반에 곧바로 득점 기회를 얻어냅니다. 후반 1분경에 치레리 크로스를 볼프가 막으러 갔다가 손으로 쳐내면서 핸드볼 반칙이 선언된 거거든요. 이렇게 얻어낸 페널티킥을 하베르츠가 처리했는데 이것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무산되는 듯 싶었으나 이 하베르츠가 킥을 하기 전에 페널티킥을 차기 전까지 그 상대 수비 선수들이 박스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제 그 바이올레이션이 불리거든요. 물론 뭐 첼시 선수도 들어왔는데 첼시 선수가 들어온 거는 하베르츠가 골을 넣었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차게 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첼시 선수들이 들어온 거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르트문트의 반칙이 범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하베르츠가 또다시 페널티킥을 처리하러 나왔고요. 이번에 같은 방향으로 또다시 처리하면서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두 번째 골까지 실점한 이후에는 도르트문트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 58분경에 게레이루의 땅볼 크로스가 제임스 발 맞고 떠오른 거를 알레가 떨궈줬고 이를 벨링엄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요. 61분경에는 웨스찬이 게레이루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후에 뒤로 패스를 내줬고 이를 받은 엠레찬이 접고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다급해진 도르트문트는 64분경에 웨스찬을 빼고 측면 공격수인 바이노 기튼스를 교체 투입하면서 공격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65분경에는 벨링엄이 이제 측면으로 길게 내줬고 볼프가 몰고 가다가 레이나에게 전진 패스를 주고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는 레이나의 그 리턴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간 게 케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첼시는 67분경에 공격수인 펠릭스를 빼고 미드필더인 갤러거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이제 그 73분경에 도르트문트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바이노 기튼스가 드리블을 치다가 갤러거한테 끊겼으나 뒤로 흐른 거를 벨링엄이 패스를 내줬고 레이나를 거쳐서 줄레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첼시도 득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코바치치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스털링이 받아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타적으로 패스를 내줬고 이를 이제 갤러거가 골대 앞까지 몰고 들어가서 빈 골대에 골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털링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골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수비수들이 옵사이드 트랩을 상당히 잘 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도르트문트는 77분경에 공격수인 알레를 빼고 또 다른 공격수인 말렌을 넣으면서 공격 쪽에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첼시 역시 82분경에 미드필더인 코바치치와 측면 공격수인 스털링을 빼고 또 다른 미드필더인 로프터스치크와 또 다른 측면 공격수인 플리식을 교체 투입하면서 이건 뭐 같은 포지션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87분경에도 수비형 미드필더인 엔소를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자카리아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친 선수들을 빼면서 조금 팀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는 교체들을 감행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경기 막판에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89분경에는 볼프의 크로스를 벨링엄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가 조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 윗머리를 맞고서는 골대를 살짝 넘어서 윗구물에 이제 떨어졌고요. 추가 시간 5분경에 이제 파상 공세를 했었는데 이전에도 뭐 두 번의 슈팅을 가져간 게 수비병 맞고 그러면서 이제 코너킥까지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었던 데다가 마지막 순간에 레이나의 크로스를 볼프가 헤딩 슈팅 가져간 게 이게 하필이면 말렌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말렌을 맞았는데 말렌이 여기서 그래도 빠르게 반응하면서 패스를 내줬고 이를 이제 그 볼프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여기서 이제 첼시 수비수인 웨슬리 포파나가 몸을 날려서 태클로
막아내면서 이게 굴절돼가지고 붕 뜬 거를 케파가 잡아냈고 이대로 경기는 2대0 첼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첼시는 1, 2차전 도합 스코어에서 2대1로 앞서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첼시는 이번이 92년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로 명칭과 포맷이 변경된 이래로 5번째로 토너먼트에서 1차전에 패하고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는 그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공동 최다에 해당합니다. 첼시가 1차전에 져도 2차전에서 뒤집기를 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포터 감독은 원래 경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리즈전과 도르트문트전 결과에 따라서 경질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리즈전에도 1대0으로 승리하고 이번에도 2대0으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함과 동시에 잉글랜드 감독으로는 그 1992년 이제 챔피언스 리그 명칭 변경된 이래로 해리 레드납 감독, 2010년 그 토트넘 감독이었죠. 그 당시에 해리 레드납과 함께 잉글랜드 감독은 두 번째로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한 잉글랜드 감독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002-03 시즌 보비 롭슨 감독, 당시 그 뉴캐슬 감독이었거든요. 에 이어서 잉글랜드 감독은 1992년 그 챔피언스 리그 명칭을 변경한 이래로 단일 시즌에 5승을 거둔 잉글랜드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첼시에게 패하면서 2023년 10전 전승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잉글랜드 원정에서는 6연패를 당하면서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승리한 건 2013년 아스널과의 에미레이츠 원정이었습니다. 10년 전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르트문트는 안 그래도 그 지난 첼시와의 1차전 영웅이었던 아데에미가 부상을 당한 악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에이스인 브란트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기 일정이 우려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기는 첼시가 이길 만한 경기였습니다. 기대 득점에서도 첼시가 2골, 물론 도르트문트도 0.9골로 한 골을 넣을 수는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케파 골키퍼의 선방이 조금 빛을 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4회의 선방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슈팅 숫자는 13대 13으로 동일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효 슈팅도 4대 4로 동일했습니다. 점유율에서는 도르트문트가 61대 39로 크게 앞섰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첼시의 가장 단점이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2023년 들어서 이번이 첫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였거든요. 이전까지는 한 골이 최다였어요. 그 정도로 득점력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수비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래도 수비는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을 때는 원래 포터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 감독인데 최근 지난 리즈전과 이번 도르트문트전에 승기를 잡았을 때 바로 잠그기를 감행을 합니다. 이는 그 포터 감독이 당장의 성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본인의 전술적인 색채를 조금은 포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경기에서도 두 번째 골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수비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공격을 하지 않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난 리즈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대0으로 앞설 때까지는 첼시가 이 경기 크게 이기는 경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은 딱 첫 골이 들어가니까 아예 잠그기로 전환을 했었죠. 즉 포터 감독이 본인의 전술 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은 최대한 성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승리의 주역은 하베르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드리블 돌파 성공률 100%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태클 성공률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볼 경합 승리는 7회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 획득도 7회를 기록했고요. 슈팅 5회를 가져갔고 찬스 메이킹 2회. 골대를 물론 하나는 골이 취소되긴 했었지만요. 무려 3차례나 맞췄는데요.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페널티킥 골을 넣으면서 8강 진출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하베르츠는 그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었을 때도 준결승전과 그리고 또 이제 결승전에서는 심지어 그 결승골을 넣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하베르츠가 최근 그 부진에 시달리면서 첼시가 매각해야 되는 선수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살아나야지 첼시가 그나마 공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첼시는 정통파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하베르츠가 가짜 9번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베르츠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싸워주다 보니까 첼시가 그 하이 턴오버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수치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도르트문트보다 더 앞섰죠. 그러면서 전방 압박이 빛을 발하면서 도르트문트 수비 라인을 괴롭힐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 하베르츠가 있었다면 수비에는 포파나가 있었는데요. 포파나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볼 경합 승리 6회,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 획득 4회, 여기에 더해서 태클 3회를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클리어링 3회와 가로채기 3회,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 마지막 순간에 볼프의 결정적인 슈팅을 몸을 날려서 막아내는 장면을 연출을 했었는데요. 포파나가 최근에 이제 주전으로 나서면서 특히 지난 리즈전에는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견인했었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승리를 견인하면서 첼시 수비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첼시는 리즈전에 이어서 도르트문트전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과 동시에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터 감독도 생명 연장에 성공을 했는데요. 첼시의 향후 일정은 일단 그래도 3월은 수월한 편에 속해요. 레스터 원정하고 에버턴하고의 홈경기거든요. 여기서 연승 무드를 이어가면서 A매치 휴식기를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4월 일정은 다소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에스턴 빌라하고의 첫 경기는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는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확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하고의 홈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원정도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 울버햄튼이 상승 무드를 타고 있으니까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브라이턴, 맨유, 브렌트포드, 아스널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에 풀럼한테도 승리하면서 상승 무드를 타고 있거든요. 즉 첼시는 지금 그나마 조금 쉬운 일정이 이어질 때 연승 무드를 타면서, 그러면서 힘든 일정들에도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첼시와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